멋진 신세계 제8장. 어느새 개가 4마리가 모여든 바깥에서는 버나드와 존이 오락가락 천천히 거닐었다. 난 납득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버나드가 말했다. 다시 적응하기가 말입니다. 마치 우리들은 다른 혹성에서 왔고 다른 세기에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라든가 이런 모든 오물과 제신들과 늙는다는 현상과 질병 따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당신이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설명이에요? 무엇을 설명해요? 이거요. 그는 푸에블로 마을과 마을 밖에 있는 작은 집을 가리켰다. 저것도 모든 것을요. 당신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처음부터요. 기억이 난 대로 아주 옛날부터요. 내가 기억하는 건 모두를 말인가요? 존이 얼굴을 찡그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날씨가 아주 더웠다. 어린 존과 린다는 달짝지근한 옥수수와 호떡을 잔뜩 먹었다. 린다가 말했다. 이리 와서 눕거라 아가야. 그들은 커다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자 린다가 노래를 불렀다. 스트랩토콕, G에서 벤버리 T까지 훌륭한 욕실과 화장실을 찾아봐요. 머지않아 태어날 때가 될 테니까 잘 가요. 펜팅 아가야를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아득해졌다. 존은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몸집이 육중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내가 침대 옆에 서서 굽어보고 있었다. 어떤 개정판에서는 이 문장이 빠졌음. 남자가 린다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린다가 웃었다. 그녀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남자가 다시 끌어내렸다. 그의 머리카락은 시커먼 두 가닥의 밧줄 같았으며 팔에는 푸른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은팔찌를 끼고 있었다. 존은 팔찌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린다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린다의 손길이 닿자 그는 훨씬 안전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 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곤란해요. 남자가 그러고는 다시 린다를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마디 했다. 린다가 말했다. 싫어요. 하지만 남자가 침대 위로 몸을 수그리고는 그를 내려다봤다. 남자의 얼굴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했으며 검은 밧줄 같은 머리카락이 담요에 닿았다. 안 돼요. 린다가 다시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을 더 꼭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남자가 그의 한쪽 팔을 잡았다. 그는 팔이 아파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다른 손으로 그를 들어 올렸다. 린다는 그를 붙잡고 여전히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했다. 남자가 화가 나서 짤막하게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녀의 손이 사라졌다. 린다. 그는 발버둥을 치고 몸을 뒤틀었지만 남자는 그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방바닥 한가운데에다 그를 내려놓고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그는 일어나서 문으로 달려들 갔다. 발돋움을 하자 커다란 나무 빗장에 겨우 손이 닿았다. 그는 빗장을 들어 올리고 밀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린다!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존은 상당히 컴컴하고 커다란 방을 기억해냈다. 나무에 줄이 달린 커다란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많은 여자들이 나무 틀 주변에 둘러서서 린다의 설명으로는 담요를 짜고 있었다. 린다는 그에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는 여자들을 도와주러 갔다. 그는 한참 동안 다른 어른 사내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갑자기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린다를 밀쳐대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문 쪽으로 가자 그가 뒤따라 달려갔다. 그는 왜 사람들이 화를 냈느냐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깨뜨렸기 때문이란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녀도 화를 냈다. 그런 천한 여자들이나 짜는 담요를 내가 어떻게 짤 줄 알겠니? 그녀가 말했다. 천박한 야만인들 같은 이라고.
그는 야만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포페가 문간에 서서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포페는 물 같은 것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입안이 화끈해지면서 기침이 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린다와 포페는 그것을 조금 마셨다. 그러더니 린다가 실컷 웃으며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고 나중에 그들은 함께 다른 방으로 갔다. 포페가 나간 다음에 조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린다가 침대에서 어찌나 곤히 잠들었는지 그는 차마 그녀를 깨울 염두가 나지 않았다. 포페는 자주 찾아왔다. 그는 바가지에 담긴 물이 메스칼주라고 말했지만 린다는 그것을 소마라고 불러야 옳다고 했다. 어쨌든 그것을 마시고 나면 나중에 속이 뒤집히고는 했다. 그는 포페를 미워했다. 그들 모두 린다를 만나러 오는 모든 남자를 증오했다. 산 위에는 눈이 덮였고 날씨는 추웠다고 기억되는 어느 날 오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던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침실에서 나는 성난 목소리들을 들었다. 여자들의 목소리였는데 그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지만 끔찍한 소리라는 사실만큼은 알 수가 있었다. 그러더니 꽈당! 무엇이 엎어졌다. 그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락가락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다시 꽈당 소리가 나더니 노새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매를 맞는 대상은 노새처럼 앙상한 짐승이 아니었다. 린다가 집이 비명을 질렀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검은 담요를 들은 3명의 여자가 있었고 린다는 침대 위에 자빠져 있었다.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녀의 두 손목을 잡았다. 또 한 여자는 그녀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깔고 걸터 앉았다. 세 번째 여자가 그녀를 채찍으로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때마다 린다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울면서 린다를 괴롭히는 여자의 담요자락을 끌어당겼다.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채찍을 들지 않은 손으로 그를 밀어냈다. 여자가 채찍을 내리쳤고 린다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으로 여자의 큼직한 갈색 손을 꽉 움켜잡고 있는 힘을 다해 깨물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비틀어 빼더니 그가 자빠질 정도로 왈칵 밀었다. 땅바닥에 쓰러진 그를 여자가 채찍으로 3번이나 때렸다. 채찍은 그가 여태껏 느껴본 무엇보다도 아팠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다. 채찍이 다시 휙 소리를 내면서 그를 후려쳤다. 이번에는 린다가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나요, 린다? 그날 밤에 존이 물었다. 그는 등에 실뻘번 채찍 자국이 아직도 심하게 쑤셔서 울었다.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 야비하고 부당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린 소년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다. 린다 역시 울었다. 그녀는 어른이었지만 3명과 맞서 싸울 만큼 힘이 세진 못했다. 그녀에게도 그것은 억울한 일이었다. 왜 그들이 못살게 굴었냐고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녀가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엎드려 울었기 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들은 자기들 남편이라고 그러더구나. 그녀가 말을 이었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듯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긴 대화가 이어지더니 결국 그녀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제발 울지 말아요, 린다. 울지 말아요. 그는 린다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팔로 껴안았다. 린다가 소리쳤다. 조심해라. 네 어깨 말이야. 이런. 그러더니 그녀는 그를 힘껏 밀쳐버렸다. 그의 머리가 벽에 꽉 부딪혔다. 멍청한 녀석. 그녀가 소리치더니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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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그가 소리쳤다. 제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난 네 엄마가 되지 않겠어. 하지만 린다 제발. 그녀는 그의 뺨을 갈겼다. 야만인이 돼버렸어.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짐승처럼 새끼를 낳고 너만 없었다면 나는 검사관을 찾아가서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기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야. 그는 그녀가 다시 때리려는 기미를 눈치채고는 얼굴을 막으려고 팔을 치켜들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린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 짐승 같은 자식! 린다는 그의 팔을 끌어들여 얼굴에서 치웠다. 그러지 말아요, 린다.
그는 얻어맞으리라고 예상하면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존이 다시 눈을 떠보니 린다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끌어안더니 이를 맞추고 또 맞췄다. 때때로 린다는 며칠 동안 전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아니면 보페가 가져다준 물을 마시고는 무척 많이 웃다가 잠이 들었다. 때때로 그녀는 아프기도 했다. 걸핏하면 그녀는 그를 씻겨주는 걸 잊어버리고 식은 옥수수빵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존은 그의 머리카락 속에서 작은 벌레들을 처음 발견하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또 질러대던 때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가 타처에 관해서 얘기해 줄 때가 그는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정말 언제라도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었나요? 원하면 언제라도 그녀는 나무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과 사람들이 즐기던 온갖 놀이와 먹고 마시는 맛 좋은 음식들과 벽에 달린 조그마한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켜지는 불과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감촉도 느껴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림과 훌륭한 향기를 풍기는 또 다른 상자와 산처럼 커다란 분홍빛과 초록빛, 푸른빛, 은빛의 집들을 얘기해줬다. 슬프거나 화를 내는 적이 전혀 없고 행복하기만 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이 소유인 모든 사람과 세상의 다른 쪽 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상자들과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해서 고약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오물도 없는 환경에서 멋지고도 깨끗한 유리병에 담긴 아기들과 이곳 말파이스에서 벌어지는 여름 무도회처럼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하게 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며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행복. 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그에게 들려주고는 했다. 그는 몇 시간씩이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아이들과 무척 오래 놀아서 지치고 나면 그들은 푸에블로 마을의 어느 로인이 다른 언어로 해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것은 세상을 개혁한 위대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장마와 가뭄 사이에서 벌어진 기나긴 싸움에 관한 이야기, 밤의 명상을 통해 굉장한 안개를 만들고 그 안개로 세상을 만들어낸 아워나 윌로나에 관한 이야기, 땅어머니와 하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전쟁과 승부의 쌍둥이, 아하이유타와 마르살레마에 관한 이야기, 예수와 푸콩신에 관한 이야기, 스스로 다시 젊어질 수 있었던 여자 에트사나 톨레히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라구나의 검은 돌과 위대한 독수리와 아코마 성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른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더욱 신기하기만 했던 이야기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천국과 런던과 아코마의 성녀와 깨끗한 유리병에 담겨 줄줄이 들어선 아기들과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와 비행하는 린다와 위대한 세계 부화 공장의 국장과 아워나 윌로나를 생각하고는 했다. 많은 남자들이 린다를 만나러 왔다. 소년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상한 다른 언어로 린다가 나쁜 여자라고 말했으며 존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나쁜 욕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를 늘 하곤 했다. 어느 날 그들은 린다에 관한 노래를 되풀이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 존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이 마주 돌을 던지자 그는 날카로운 돌멩이에 맞아 뺨이 찢어졌다. 피가 멎지 않아서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린다는 그에게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수토막으로 앉아있는 동물이나 병 속에 담긴 아기의 그림을 벽에다 그린 다음에 글씨를 썼다. 고양이가 깔개 위에 앉아있다. 아기가 병 속에 들어있다. 그는 별 힘도 안 들이고 빨리 배웠다.
그녀가 벽에다 써주는 단어들을 모두 배워 술술 읽게 되자 린다는 커다란 나무 괴짝을 열어 그녀가 한 번도 입지 않고 넣어두었던 작고 빨갛고 해괴한 바지 밑에서 얇고 자그마한 책 한 권을 꺼냈다. 그가 전에 여러 번 보았던 책이었다. 너도 더 크면 이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녀가 말했었다. 그렇다. 이제 그는 자랄 만큼 자라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네가 이 책을 별로 흥미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것뿐이란다. 그녀는 한숨을 졌다. 우리들이 런던에서 사용하던 멋진 독서 기계를 네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읽기 시작했다. 태아의 화학적, 박테리아학적, 기능 설정, 베타, 태아 저장고 근무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그가 제목을 읽는 데에만도 15분이나 걸렸다. 그는 마룻바닥으로 책을 던져버렸다. 지겨워. 지겨운 책이에요. 그가 말하고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린다에 관한 못된 노래를 불렀다. 때때로 그들은 옷차림이 너무 너덜너덜하다고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가 옷을 찢어버리자 린다는 어떻게 꿰매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다쳐 사람들은 옷에 구멍이 나면 그냥 버리고 새 옷을 구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걸레야, 걸레야. 소녀들이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놀려댔다. 하지만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그리고 쟤들은 글을 못 읽어. 그들은 글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조차 몰라.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놀래대로 태어난 척하기가 더 쉬웠다. 그는 린다에게 책을 들어달라고 했다. 소년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그만큼 더 열심히 책을 읽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모든 단어를 별로 어렵지 않게 읽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무리 긴 단어까지도 그는 읽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체 무슨 뜻일까? 린다에게 물어봤지만 그녀가 대답을 해줘도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전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화학,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물었다. 아, 그건 델타들과 엡실론들을 작고 퇴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알코올이나 마그네슘 염이나 뼈를 만들어주는 탄산칼슘,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화학물질을 어떻게 만드나요, 린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하죠? 글쎄, 난 모르겠다. 그냥 병에서 꺼내 쓰던데. 그리고 병이 비면 화학품 창고에 가서 더 달라고 신청하지. 내 생각엔 화학품 창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아니면 공장에 주문해서 만들어 오든가. 잘 모르겠어. 난 화학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맡았던 일은 항상 태아들만 다루는 것이었단다. 그가 물어본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린다는 알지를 못하는 눈치였다. 푸에블로 마을의 노인들 대답이 훨씬 더 분명했다. 인간들과 모든 짐승의 씨앗, 태양의 씨앗과 지구의 씨앗과 하늘의 씨앗, 그런 모든 씨앗을 아워나 윌로나가 번식의 안개로부터 만들어냈다 한다. 세상에는 4개의 자궁이 있고 아워나 윌로나는 4자궁의 가장 윗바닥에다 씨앗을 내린단다. 그러면 서서히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존의 짐작으로는 그가 12번째 생일을 지낸 얼마 후였던 듯 싶지만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침실 바닥에서 그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툼했고 아주 오래된 책 같았다. 장정은 생쥐가 뜯어먹었고 몇 쪽은 찢어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는 책을 집어서 표지를 봤다. 책의 제목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집이었다. 린다는 침대에 누워 냄새가 고약한 메스칼주를 잔에다 따라서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포페가 그걸 가지고 왔단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칠고 탁했다. 엔틸로프 키바. 엔틸로프는 영양이라는 뜻이고 키바는 호피 말로 푸에블로 인디언이 거주하는 큰 방을 뜻하는데 흔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됨.
음... 엔틸롭 키바 예배당에 있는 어떤 괴짝 속에서 찾아냈다고 하더라. 아마 수백 년 동안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모양이야. 내가 살펴보니 한심한 소리가 잔뜩 쓰여 있는 걸로 보아 포페 말이 정말인 것 같더구나. 미개한 얘기 투성이니까 말이야. 그래도 네가 독서 훈련을 계속 하기에는 그만하면 도움이 되겠어. 그녀는 마지막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신 다음에 잔을 침대 옆 마룻바닥에 내려놨다. 그리고 몸을 돌려 보로 누워서 한두 차례 기침을 하고는 잠이 들었다. 그는 책을 아무 곳이나 펼쳐봤다. 무슨 말씀을 타락에 잠겨 추악한 돼지우리에서 뒹굴며 유격에 빠지고 탐닉하여 기름으로 범벅된 침대의 썩은 땀 냄새 속에서 살아가다니. 햄릿의 산막 4장 103에서 106행으로 햄릿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임. 이상한 어휘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굴러다니며 말을 하는 천둥처럼 우르릉거렸다. 만일 북이 말을 한다면 여름 춤을 출 때의 북소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름답고도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수학의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 조각된 막대기들과 뼈나 돌조각들, 그리고 깃털들을 늘어놓고 키아슬라 칠루 실로쾌 실로케 실로케 키아이 실루 실루 치슬이라고 미치마 노인이 외우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뜻이 전해졌기 때문에 미치마의 마술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기고 더 좋은 얘기였다. 겨우 반쯤만 리에가 가더라도 신비하기 짝이 없는 얘기가, 린다에 관한 무섭고도 아름다운 얘기가. 침대 옆 마룻바닥에 빈 잔을 떨어뜨린 채로 저기 누워 코를 고는 린다에 관한 얘기가. 린다와 포페. 그렇다. 린다와 포페에 관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어휘들로부터 울려 퍼졌다. 그는 포페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됐다. 인간이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또 지으면서도 흉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배반을 일삼고 생육적이고 무자비하고 흉악한 인간, 이런 어휘들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 그는 겨우 반쯤만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런 어휘들의 마력은 강렬했고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우르릉거렸다. 웬일인지 그는 여태껏 포페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포페를 미워하는지 적절하게 표현할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이런 어휘들이, 북소리와 노래와 마법 같은 어휘들이 생겨났다. 그가 알게 된 어휘들과 그리고 바로 그런 어휘들로 엮어진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여하튼 멋지고도 멋지며 이상하고도 이상한 이야기들은 포페를 증오해야 할 이유를 그에게 마련해줬다. 그가 느끼는 칭호를 훨씬 심각하게 형언하고 심지어 포페라는 인간 자체까지도 훨씬 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지게끔 했다. 어느 날 그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 안쪽 방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그들이 이제 함께 잠든 모습을 보았다. 하얀 린다와 나란히 누워 있어서인지 유난히 검게 보이는 포페가 한쪽 팔을 그녀의 어깨 밑으로 덮고는 다른 시커먼 손은 젖가슴에 얹고 있었다. 그 나랗게 따내린 머리 한 가닥은 목을 졸라 죽이려고 덤비는 검은 뱀처럼 그녀의 목으로 들어졌다. 포페의 바가지와 잔 하나가 침대 근처의 마룻바닥에 놓여 있었다. 린다는 코를 골았다. 그는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그곳에 구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었다. 공허했다. 허망하고 쓸쓸하고 무척 역겹고 현기증이 났다. 그는 몸을 가누려고 벽에 기대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배반을 일삼고 세욕적이고 북소리처럼 풍년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마술처럼 어휘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저절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오한이 들다가 갑자기 뜨겁게 열이 났다. 그의 뒷뺨은 피가 몰려 화끈거렸고 방안이 빙빙 돌며 그의 눈앞에서 어두워졌다. 그는 이를 갈았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가 거듭거듭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더 많은 어휘들이 흘러나왔다. 그가 취해서 잠들었거나 경루했거나 침대에서 근친상간의 쾌락에 빠져있을 때. 햄릿 3장 92에서 93행에서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햄릿이 죽이기를 포기하며 말하는 대사. 마력은 그의 편이었다. 마력이 그에게 설명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뒤로 밀려나서 바깥방으로 나갔다. 그가 취해서 잠들었거나 고기를 써는 칼이 벽난로 근처의 마룻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까치발로 문까지 갔다. 그가 취해서 잠들었거나 그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힘껏 찔렀다. 오, 피가 쏟아지는구나. 그는 다시 찔렀다. 포페가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나자 또다시 찌르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곧 손목이 잡혔고 비틀거렸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포페의 작고 검은 눈이 잔뜩 부릅뜨고 아주 바싹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포페의 왼쪽 어깨에는 2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다. 아! 저 피 좀 봐! 린다가 울부짖었다. 저 피 좀 봐! 그녀는 피를 보면 전혀 참을 수가 없었다. 포페가 다른 손을 치켜들었다. 존을 때리려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얻어맞을 걸 예상하고는 몸이 빳빳하게 굳었다. 하지만 손은 그의 턱 밑을 잡아 얼굴을 돌리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포페의 눈을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몇 시간이나 계속되는 듯했다. 갑자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울기 시작했다. 포페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거라. 그가 다른 원주민 원어로 말했다. 가라고. 우리 용감한 아하유타야. 전쟁의 신. 그는 눈물을 감추려고 다른 방으로 달려나갔다. 넌 15살이 됐어. 원주민 언어로 미치마 노인이 말했다. 이제 너한테 질그릇 만드는 일을 가르쳐줘도 되겠구나. 그들은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함께 일했다. 우선 말이다. 젖은 진흙 한 덩어리를 2손으로 잡고 미치마가 말했다. 우리 자그마한 달을 하나 만들어보자. 노인은 덩어리를 지디겨 원판으로 만든 다음에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꺾어 올렸다. 달은 납작한 그릇이 되었다. 천천히 어수룩한 솜씨로 그는 노인의 섬세한 손놀림을 흉내냈다. 달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뱀이다. 미치마는 또 다른 진흙 한 덩어리를 말아서 그릇 기다랗고 흐물흐물한 대롱으로 만들고는 동그랗게 고리를 쥐어서 그릇을 가장자리에다 눌러붙였다. 그러고는 또 한 마리의 뱀,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한 켜씩 미치마는 항아리의 옆면을 쌓아 올렸는데 밑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다가 목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좁아졌다. 미치마는 주무르고 토닥거리고 쓰다듬고 긁어냈다. 마침내 낯익은 말파이스의 물동이 모양이 갖춰졌다. 검은 흙이 어느 틈에 우유 덩어리처럼 하얀 빛깔이 되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감촉이 아직 부드러웠다. 존이 미치마를 엉성하게 흉내내어 항아리를 만들어 바로 옆에 놨다. 2 항아리를 비교해보고 그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잘 만들어야지. 그가 말하고는 또다시 진흙 한 덩어리를 물에 적시기 시작했다. 모양을 빚어 형태를 갖추면서 그의 손가락들이 기교와 힘을 얻는 느낌이 그에게 보기 드문 기쁨을 줬다. A, B, C, 그리고 비타민 D,
그는 일을 하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지방질은 간에 있고 대구는 바다에서 살아요. 미치마도 노래를 불렀는데 곰을 사냥해서 죽이는 내용에 관한 노래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흥일에 몰입했다. 존의 마음은 강렬한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다음 겨울에는 활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미치마 노인이 그에게 약속했다. 존은 한참 동안 집 밖에 서서 기다렸다. 마침내 집안에서 열리던 예식이 끝났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무슨 소중한 보물을 주기라도 한 듯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꼭 쥔 채로 코슬르가 가장 먼저 나왔다. 키아키메 역시 꽉 움켜진 손을 비슷하게 내밀고는 뒤따라 나왔다. 두 남녀는 말없이 걸었다. 그들 뒤에서는 형제, 자매들과 사촌들 그리고 모든 늙은 사람들이 조용히 떼를 지어 따라갔다. 그들은 푸에블로 마을에서 걸어나와 암석 고원을 횡단했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이른 아침의 태양을 향해 마주섰다. 고슬루가 손을 폈다. 손바닥에는 하얀 옥수수 가루가 조금 있었다. 고슬루는 거기에 입김을 불고 몇 마디 중얼거린 다음에 태양을 향해서 하얀 가루 한 줌을 뿌렸다. 키아키메도 똑같은 동작을 취했다. 다음에는 키아키메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깃털이 달린 예배지팡이를 치켜들고 길게 기도를 하고는 옥수수 가루가 날아간 쪽으로 지팡이를 던졌다. 다 끝났어요. 늙은 미치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심해. 구경을 끝내고 돌아서며 린다가 존에게 말했다. 하찮은 일로 너무나 요란하게 법석을 떤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구나. 개화된 세상에서는 남자나 여자를 가지고 싶으면 그냥... 헌데 넌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 존? 그는 린다가 부르는 소리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멀리, 아주 멀리 혼자 있고 싶어서 무작정 달려갔다. 다 끝났다던 미치마 로인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를 일으켰다. 끝났다. 말없이 멀리 떨어졌어. 하지만 열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필사적으로 그는 키아키메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의 나이는 이제 16살이었다. 보름달이 뜰 때면 엔틸로피 깃바 예배당에서는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오가고 은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남자들은 소년으로서 키바에 들어갔다가 어른이 되어 다시 나왔다. 소년들은 키바의 비밀을 누구나 두려워하면서도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했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그는 다른 소년들과 같이 갔다. 키바의 입구에서는 시커먼 모습의 남자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붉은 불을 켜놓은 깊숙한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앞장선 소년들은 벌써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른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그의 팔을 잡고 열에서 끌어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는 다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다. 이번에는 남자가 그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 넌 안 돼, 이 하얀 머리야. 안케 같은 여자의 자식은 안 돼. 다른 남자가 말했다. 소년들이 웃었다. 저리 가! 아직도 머리를 지어 보인 소년들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어물어물하는 그를 보고 남자들이 다시 소리쳤다. 가라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멩이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니까. 돌멩이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는 피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빨간 불을 밝힌 키바로부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소년이 사다리를 내려갔다. 그는 완전히 혼자 남았다. 푸에블로 마을 밖에 고원의 쓸쓸한 들판에 그는 완전히 홀로 남았다. 바위는 달빛을 받아서 표백된 뼈들처럼 보였다. 저 아래 계곡에서는 이리떼가다를 보고 울부짖었다. 멍든 상처들이 쑤시고 찢어진 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났지만 그가 흐느껴 울었던 까닭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완전히 혼자였기 때문에. 바위들과 달빛으로 이루어진 해골의 세계로 혼자서만 쫓겨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벽의 가장자리에 앉아 달을 등지고 절벽의 검은 그림자 속을
죽음의 검은 그림자 속을 내려다봤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조금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는 달빛 속으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손목에 찢어진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내렸다. 죽음의 빛 속에서 시커멓고 거의 빛깔이 없어진 피가 몇 초에 한 방울씩 떨어졌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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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그리고 내일. 그는 시간과 죽음의 신을 발견한 것이다. 외톨박이 항상 외톨박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계속했다. 청년의 말이 버나드의 마음속에서 서글픈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외톨박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속마음을 왈칵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그가 말했다. 무서울 만큼 외톨박이죠. 그래요? 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타초에서라며 내긴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린다가 항상 말했거든요. 버나드는 거북한 기분으로 낯을 불겼다. 그건 아니죠. 그가 시선을 피하고 우물우물하면서 말했다.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가 봐요. 만일 누군가 태아 숙성 과정에서 어쩌다가 다르게 된다면... 예, 바로 그겁니다. 젊은이가 머리를 끄덕였다. 남들하고 다른 사람은 외롭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란 냉혹하니까요. 그들은 철저히 모든 것에서 나를 배척했어요. 산에서 밤을 보내라고 다른 소년들을 내보낼 때, 그러니까 자신이 성스럽게 섬겨야 할 동물이 무엇인지 꿈을 통해 만나게 하기 위해 내보낼 때, 그들은 내가 같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어떤 비밀도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해결했습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밤 난 혼자서 저 산으로 갔습니다. 그가 손으로 가리켰다. 버나드가 어른스럽게 빙그레 웃었다. 그래, 꿈에서 뭔가 보였나요? 그가 물었다. 상대방이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난 당신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잠깐 침묵을 지키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언젠가 말입니다 라면서 얘기를 계속했다. 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난 여름에 어느 날 한낮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두 팔을 벌리고 바위 앞에 섰어요. 도대체 무엇이 때문에요? 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땡볕에서 그렇게 매달려. 하지만 왜 그랬죠? 왜냐고요? 글쎄요. 그가 머뭇거렸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가 그것을 견뎌냈다면, 그리고 만일 누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뿐 아니라 나는 불행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이유였어요. 그건 불행을 고치는 방법치곤 좀 희한하군요. 버나드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본 그는 따지고 보면 그런 행동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소마를 벗기보다는. 얼마 후에 나는 기절했어요. 젊은이가 말했다. 앞으로 엎어졌죠. 내 얼굴에 찢어진 상처가 보이죠. 그는 이마에서 숱이 많은 노란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하얗고 쪼그라든 상처가 나타났다. 상처를 본 버나드는 잠깐 몸을 부르르 떨고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그가 받았던 길들이기 훈련은 버나드에게 청년이 불쌍하기는커녕 심한 역겨움만 느끼게 했다. 질병이나 상처를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만으로도 그는 공포감뿐 아니라 상당히 심한 역겨움과 구역질까지 느끼곤 했다. 오물이나 불구의 몸이나 로하 따위가 그러했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혹시 우리하고 같이 런던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군요. 젊은 야만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추한 집에서 확실히 깨달은 이후로 남모르게 치밀한 작전을 짜오던 버나드가 계획의 첫 행동을 취하며 물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젊은이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거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내가 허락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린다도요? 글쎄요. 그는 미심쩍어서 어물어물했다. 그 흉측한 괴물. 그렇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혹시 불현듯 버나드는 그녀의 역겨운 모습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산 노릇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 물론입니다. 지나치게 예의를 과시함으로써 조금 아까 주저하던 태도를 상쇄하려고 그가 소리쳤다. 젊은이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평생 꿈꿔오던 것.
그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군요. 미란다가 한 말 기억하세요? 미란다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의 주인공인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가 누가인데요? 하지만 젊은이는 그의 질문을 듣지 못한 눈치였다. 오, 경이로움이여. 템페스트 5막 1장 181행으로 미란다의 대사.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눈이 빛났고 얼굴은 눈부시게 상기됐다. 이곳에는 훌륭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같은 7초 222에서 223행. 레니나를 생각하자 그의 상기된 얼굴이 갑자기 푹 붉어졌다. 젊음과 더불어 피부 영양제로 윤기가 나고 포동포동하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진한 초록색 인주견을 걸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였다. 주어는 말을 더듬거렸다. 오, 멋진 신세계여.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브레이브는 화려한이나 훌륭한이라는 의미인. 그는 말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의 뺨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백지자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하고 그 여자 결혼한 사이인가요? 그가 물었다. 우리가 어쨌다고요? 결혼을 했느냐고요? 아시잖아요. 영원히 원준이 말로는 영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깨뜨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포드림 맙소사. 아닙니다. 버나드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존도 역시 웃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순수한 기쁨 때문에 웃었다. 오, 멋진 신세계여. 존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멋진 신세계여. 우리 당장 출발합시다. 가끔 당신 말투가 무척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황당하고 당황하고 놀란 표정으로 젊은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버나드가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당신이 신세계를 실제로 볼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8.